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의 장이라는 광복절이 갖는 의미가 민족의 통일 방안을 담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일 경축식 행사 자체는 반쪽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막말로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패륜적 망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이 계속되면서 내일 광복절 경축식이 결국 쪼개지게 됐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사퇴서를 재차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공무원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 매장으로 전기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후진해 주차하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절기상 처서를 지나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대야 일수는 관측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주최로 따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뒤에 독립운동단체들이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해서 정부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하지만 김 관장은 사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59개 독립운동단체는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선양단체 연합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효창공원 내 324 묘역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광복회는 정당 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발적인 참석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석 관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광복회의 주장처럼 뉴라이트가 아니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적으로 약속한 마당에서 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이 사퇴한다면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겠다며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행사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일부 단체가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광복절 행사 당일까지도 이 회장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회장이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의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 당사자는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둘러싼 막말 논란으로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꺼내든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건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역공을 펼쳤는데 전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부를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회의장에선 더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주세요.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이 없는 잔인한 극언이라며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그건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작 청문회 주제였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는 김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 속에 진행됐습니다. 야권은 과거 김 검사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영철 오빠가 나한테 1년 6월 구형받고 2년 집행유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6월 받아서 황당했다. 그날 밤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여당은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된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야당 주도로 거듭되는 국회 청문회가 여야 충돌로 점철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정치권 극한 갈등의 본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가리켜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쓰자 대통령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란 표현을 꺼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주세요. 대통령실은 저열하다, 막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권익위 국장이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의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언론의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가 사라지고 있고 특검법 추진 역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로 조사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서 제시를 했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는데 올여름 열대야 기록이 관측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기록을 30년 만에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웠던 1994년 여름밤. 더위를 피해 집에서 나온 가족들이 골목길에 돗자리를 펴고 과일과 부채로 잠 못 드는 밤을 견뎌냅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밤으로 기록된 1994년 여름밤 풍경을 묘사한 드라마 속 모습입니다. 1994년 여름 당시 서울에선 열대야가 역대 최고 기록인 36일을 기록했고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올여름, 서울은 연속 24일째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보이며 1994년 여름과 같은 열대야 연속 기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졌던 해는 지난 2018년으로 26일 동안 지속됐는데 지금 더위 추세라면 오는 16일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서울 열대야 총 일수도 현재 27일로 앞으로 열대야가 9일 더 발생한다면 이마저도 역대 1위가 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주말을 지나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10일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수에 의해서 약간의 기온 하강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중기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폭염은 당분간은 이어지는 사항이다. 그리고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폭염도 비상입니다. 말복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 낮 기온은 8월 기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오늘 여주 점동면에선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하는 등 더위가 꺾일 시기에 이례적인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폭염일은 전국 평균 16.1일로 평년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된 BTS 슈가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달려오던 스쿠터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인데요. 넘어질 당시 상황을 보면 주차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소속사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 한 대가 인도로 달립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들을 지나 아파트 입구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데 곧이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헬멧을 줍고 스쿠터를 일으켜 세우는 운전자에게 방금 지나쳐온 경찰관들이 도움을 주러 다가옵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그룹 BTS 멤버 슈가. 지난 6일 밤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로 확인됐습니다. BTS 기획사 하이브는 당시 슈가가 한남 오거리 근처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했으며 작업실과 집 사이 거리는 500m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고 직후 일부에서 공개된 영상은 슈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에는 스쿠터가 건너편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번에 확보한 영상을 보면 위치나 전동 스쿠터의 모양도 다릅니다.
다만 주차하다 넘어졌다는 소속사 해명도 영상 속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저게 주차하다 넘어진 거냐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주차할 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사과문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슈가의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전담 관리자 등 인력을 확충해 올해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초등과정이 있는 특수학교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1학년이 대상이며 내년에 2학년, 내후년부터는 초등 전학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에선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학부모 상대 조사에서 초1 학생 전체의 80%인 28만 명이 참여를 원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과 함께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 2학기를 기점으로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사의 늘봄 업무 배제와 충분한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봄 전담 인력들을 충분히 확실히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늘봄 업무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9일 기준 늘봄 전담 인력은 9,100여 명으로 한 학교에 평균 1.4명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퇴직 공무원이나 근로장학생 등이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고 맞춤 프로그램 강사 3만 5천여 명을 확보해 늘봄 운영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교사 희망자 중에 늘봄 학교를 전담할 관리자 2,500명을 선발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특히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도록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하반기 모집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들이 다시 시작된 추가 모집 역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문의나 간호사들을 통해 겨우 막아왔던 응급실 운영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이 될 전공의 추가 모집이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레지던트 1년차와 나머지 전공의에 대한 모집이 따로 이뤄지지만 앞선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응시율은 높지 않습니다. 모집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거부로 대형 병원들의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병원들은 전문의나 간호사를 동원해 빈틈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이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자 당직 체제를 돌리기 어려워졌고 응급실 진료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충청권과 강원권의 다른 대형 병원 응급실도 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축소되거나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한 분의 오랜 숙환으로 인한 휴직과 골절로 인한 병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응급실 당직 운영이 일부 차질이 잠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던 간호사 등 보건 의료 인력들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들고 일어날 기세입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의료 현실을 피부로 느끼는 지금이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 기회입니다. 여기에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 확진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빈자리는 여전히 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요. 내일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 주최 그리고 광복절 주최로 따로따로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된다면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일단 아직 네. 한옥밤 남았으니까요. 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만 만약에 지금 예고된 것처럼 야당은 광복회 주최 행사에 따로 참석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이 된다면 2008년과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네.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3당 대표들이 불참했었습니다. 네. 당시 제2야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은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전부 다 안 온다고 하면은 초유의 사태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2008년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복절 당일에도 나는 건국절 같은 거 전혀 만들 생각이 없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3당의 불참도 실체가 없는 것을 근거 삼아서 명분으로 내세워서 불참을 그래도 했던 광복회는 것이거든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야당이 광복회 주관 행사에 별도로 참석을 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된다면 네. 2008년처럼 그 실체와 명분이 없는 불참이 반복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광복회는 경축식에 정치권 초청은 안 한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서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참석을 하나요? 민주당 광복회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주최요. 알고 있고요. 이것이 뭐 광복회가 정식적으로 초청 안 한다고 했으니, 근데 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니까 예. 거기에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공식적 자리를 주는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공식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 지금 뭐 그때 뭐 이명박 정부도 얘기해 주셨고 이번도 말씀해 주시는데 뭐 결국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건국절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국절 우리 이거 추진하려는 생각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단순히 이 논의는 건국절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예. 대해서 동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히 건국절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 이거 하나만으로 실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래서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여전히 김현석 독립기념관장 사퇴가 해법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양측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반대하고 좀 마치 사면 초과가 됐는데 끝내 자기는 거기에 앉아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고집을 세울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이용해서 마치 건국 대통령으로 아주 신격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범 김구 전생이 고아 총진우를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라는 이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심정적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뉴라이트라고 매도를 하고 그건 다 친일파라고 그렇게 공식을 세워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진 끝나야 할 역사전쟁 제가 2년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도 김구 선생을 따르는 분들과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사이에 화해가 없이는 이 두 분을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 학자거든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이승만을 신격화하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하신 건데 네. 뭐 이거 지금 그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뭐 추가적인 논거나 뭐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승만을 신격화, 뭐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뭐 이후의 과정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봤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승만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분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뭐 같이 얘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양비론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이전에 발언했던 게 또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에 시작해서 1948년에 완성되었다. 전 이 발언도 양비론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비론적 시각은 학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혹시나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해보자는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도 살펴볼 이런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할 수 있는 것이다, 좀 가까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 관장은 그래도 나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뭐 우리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사실 임명받은 사람이 자진 사퇴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초입에 다룬 지금 차상 초유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내일 그 광복절 행사가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본인이 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뭐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요, 그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백범 김구 선생을 뭐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김영석 관장은 아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김구 선생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이분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쓴 그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그 본인의 저서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 모두 높이 평가돼야 되고 재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겠다는 그런 음모의 일환이겠는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그 내세우는 건국관은 이런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이 시작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즉 이런 과정으로서의 건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역사관인가? 저는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란들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다분히 드는 것이죠. 오늘 낮에 저희 출연자가 누구였냐면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하면은 누굽니까? 이거 뉴라이트, 본인의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뉴라이트의 깃발을 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던데, 김형석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뉴라이트의 1세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지호 부총장조차도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력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그 정일형, 이태영 민주시민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이태영 박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 인권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정일영 전 의원은 이제 정대철 전 의원의 부친으로서 오랫동안 또 민주화에 헌신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을 기리기 위한 민주시민상을 김영석 관장이 과거에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일영, 이태영 민주시민상은 뉴라이트한테 주는 상인가요?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지호 전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뭐였냐면, 이종찬 광복회장을 두고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한국에서 뉴라이트 사상의 뭐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대한민국의 광복회장에게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모욕적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뉴라이트 사관 신지호 전 의원이 이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뭐 그리고 아까 상도 얘기하셨는데 김영석 이 독립기념관장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는 행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 갑자기 임명이 되니까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었나, 무슨 연구를 했었나 찾아보게 된 것이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뭔가 뉴라이트 척사관에 좀 근접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가? 이 논의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면접할 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러면은 그 조선인들은 그 국적이 뭐였는가? 일본인이라고 대답한 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19년 건국이 시작돼서 48년 완성되었다. 이게 뉴라이트적 사관의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인들은 뭔가 건국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뭔가 나라를 근대화시킬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친일 세력들이 뭔가 일본의 그 근대화 그런 개념들을 다 공부한 다 전수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등용한 것이 그 남한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 이 논리로 이어지는 식민지 근대화라는 거가 그 뉴라이트 사관의 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논리의 근거에 있는 게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죠. 뭐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은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그런 주장들이 다 뉴라이트적 사관들의 그런 기본적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위험한 사상 아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일단 김영석 관장이 월요일에 KBS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분명하게 동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공개 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 한두 마디를 가지고 뉴라이트로 만들거나 혹은 뭐 극우로 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948년 건국론 관련해서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제 뭐 뉴라이트다, 극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요. 1998년 그러니까 그때가 정부 수립으로부터 50년 아닙니까?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50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1998년에요. 그런 표현 한두 마디 가지고 와서 이 건국관이 이러저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이준석 의원이 사실 당초에는 이제 야6당이 내일 광복절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그때 이준석 의원이 참석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신지호 부총장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신지호 의원이 기쁨조 표현은 과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수습을 했는데 내일 이준석 의원이 이제 참석할지 여부 이것도 함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회가 이번에는 이제 독립기념관장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 이렇게 이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또 논란이 있어요. 이건 어떤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까? 일단 그 이종찬 또 광복회장이 제시한 문제제기인데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후보자와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재판에서도 원래 기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사위원들도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척이 됩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은 본인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못하도록 제척을 당했는데 본인이 김영석 임명된 독립기념관장과 특수관계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제척되지 않고 평가를 진행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나는 제척시키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제척시키지 않느냐.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또 심사위원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이 뭐 다르다라는 뭐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제척과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이건 좀 밝혀보자라고 해서 사실 민주당의 그 정무위 의원들이 그 독립기념관에게 자료를 받기로 해서 찾아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료를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척을 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거 다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말끔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단 고소고발을 한 것인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사실관계는 따져보고 그냥 밝히면 되는 문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따지고 별도로 밝혀보면 되는 문제이고 이걸 가지고 내일 광복절 경축식까지 반쪽으로 따로 치르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권리를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아니십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꿈에도 그리던 독립된 조국이 이렇게 광복절 경축식 행사조차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두 동강 나서 치르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뭐 잔치상을 엎을 권리, 잔치상에 재뿌릴 권리, 이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에 대한 잔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잠깐 저희 그래픽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분이 있죠. 백범 김구의 장손이죠. 김진 씨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어쨌든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김영석 관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저는 이종찬 회장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내일 광복절 경축식에 꼭 나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마 저 추천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렇게 반발하실 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 추천 절차는 상당히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저 김진 전 주택공사 사장이죠. 참여정부 시절에 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 당시 재직 중에 뇌물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천연 같은 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추천해서 어쨌든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하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분이 최하위를 받았으면 그 면접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내일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꼭 참석해달라. 내일 행사 직전까지 설득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전 설득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내세운 거는 본인에 대해서 내가 민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빼고 그 지금 임명된 김영석 관장도 빼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돼서 목리를 부리는 것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여론이 몰고 가니까 그것까지 반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가 없는 한 절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참석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광복절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언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께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자,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사 진행,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어요라며 그거를 한 전현희 의원 모두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 전현희 의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또 이제 패륜적 망언이다.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돌아가신 순직하신 권익위 국장과 그 유가족께는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정치권에 남겨진 과제는 여야가 이렇게 서로를 악마화하는 그런 정쟁을 끊어내서 그 악마화시키는 정쟁의 틈바구니에 껴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정치권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전현희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 말 자체도 이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극언이고 망언입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칭해서 지금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삼선 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 자리는
법사위는 권익위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건데 지금 권익위 공무원 사망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발언인 아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예. 권익위 공무원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발언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우리 정치권의 과제를 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 정무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이 전현희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어떤 의도가 따로 저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 기회를 별도로 얻어서 저 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청문회 안건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말에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예. ARS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해서 마감이 됩니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5위와 0.02% 차이 나는 6위거든요. 아, 예. 6위인데 그냥 6위도 아니고 0.02% 차이예요. 5등까지 최고위원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월 2일에 한 달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논평을 가져와서 대정부 질문 도중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망언을 해서 대정부 질문 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선거 3위예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대단히 상황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이 오늘 막말, 예. 정치적인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법사위 청문회 네, 회의 청문회를 위해 열린 회의였고 네.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이 탄핵 관련 청문회였는데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라고 했던 게 그 탄핵 수치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봤을 때 거기 그 검사에 관련된 수사도 뭔가 김건희 여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검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것과 함께 예. 이 권익위 관련돼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시킨 그쵸. 거군요. 그 종결을 시킨 것이 뭔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압박을 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사실 그 내용 그 회의 장면을 보면은 그 전현희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 조곤조곤 그런 내용들을 좀 연관시켜서 좀 발언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제 뭐 얘기가 막 갑자기 고성이 오가면서 감정이 섞인 발언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자 거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 보는데 네. 저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 혹시나 그런 발언을 하는 뭐 시민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들의 그런 억울함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지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발언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본질이 다 흐려지고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놔둔 개인적인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친명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과 어떤 통로를 더 열어줄 개방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님이 더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그럼 성시훈 부회장님.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 좀 남았습니다만은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뭐 연임 가능성 이제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장경태 최고가 선의를 갖고 이야기한 거라고 들려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 없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 그 뭔가 최고위원 선거에는 당선되기 힘드나 예를 들면 뭐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영남 지역에 뭐 그 활동하는 정치인 아니면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이런 분들이 뭐 지명직 최고가 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원외 중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뭐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분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것이 양당 거대 정당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만약에 최고위원 선거를 만약 나올 수 있었다면은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한 이번 주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끝나면 이제 인선도 곧 마무리돼야 됩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일단 12월까지는 유학 일정을 그냥 수행하겠다,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유학에 복귀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를 뭐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뭐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정무적으로 탁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의 예.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여권 인사 한 분은 YTN 출연하셔가지고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요거를 들었으면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모욕적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대체로 그 말씀에 찬동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누군지 보면은요. 뭐 서은숙 당시 부산시당 위원장, 뭐 울산의 전은수 변호사, 또 임선숙 변호사,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되셨습니다. 박정현 전 구청장은. 그다음에 그 아버지 발언으로 큰 무리를 빚은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에요. 송갑성 의원 딱 한 명만 의원 신분으로 잠깐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런 분들이 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대표가 돼서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한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하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받을 가능성이 없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복권을 요청했다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별로 잘 믿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까지 해서 그걸 좀 희석시켜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그 천하람 의원이 한 이야기도 상당히 눈에 띄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복권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친문이 친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하람 의원이 뭔가 너무 하나만 본 건 아닌가. 지금 사실 김경수 전 지사 말고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원세현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은 뭐 친 MB가 친 MB한 거고 친 박근혜가 친 박근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만 두고 뭔가 친문이 친문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전략적으로 무슨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뭐 친문 후보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이 이런 좀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인데요. 거의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 18일이 이제 전당대회 D-Day니까요. 근데 이제 정봉주 최고위원의 명파리 발언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게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늘 그 정 후보자의 이제 사퇴 또 출당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더민주혁신회의 여기가 이제 오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3등 안에 들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은 지금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처럼 치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 본인도 지난 9일에 보도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정봉주 후보가 했다고 하는 사담을 공개를 하면서 본인이 좀 정치적으로 공경에 물리니까 또 이제 명파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사실은 지금 천하제일 친명 경연을 해야지만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을 이제 당원들이 다 봤으니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ARS 투표,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 이상이 남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 투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3등 안에 들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전망해 봅니다. 3등 안에 들기 어려우면은 되기는 된다는 건가요?
여태까지 벌어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등, 5등 정도로 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추현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결과에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진입하는 것, 지도부에 진입하는 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순위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벌어놓은 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6등하고 있는 후보가 지금 정봉주 후보를 잡아야 그것이 뭐 그 지도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인데 예. 그 표차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뭐 절반 이상의 표가 남아 있다. 그건 ARS 투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 정도까지 표는 아니고요. 근데 정봉주 후보가 거기서 거의 0표를 받아야 예. 그리고 나머지 뭐 5, 6등 하는 후보가 상당히 1, 2등까지 치고 올라와야 역전이 가능한 수치라서 사실상 뒤집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봉주 후보는 예전과 지금과 미래에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나 이쪽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봉주 후보는 과거에도 이렇게 그냥 솔직한 정치인이었고 그때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네. 난 박용진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네. 뭔가 솔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해줬었는데 또 이번에 그냥 필터링 없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예. 필터링 없이 나온 말에 대해서 갑자기 출당 조치를 한다? 글쎄요. 저는 정봉주 후보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예. 갑자기 저는 발언 뭐 친명이냐 아니냐로 지금 구분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왜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봉주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다 말은 얘기가 있죠. 정봉주 지금 후보가 몇 등이 될까? 이것도 관심이지만은 전현희 의원이 지금 6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막말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5, 6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붙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현주 후보가 사실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전현희 의원은 또 서울 지역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지역 투표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표가 많이 나왔을 때 이 발언 때문인 것인지 정말 서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온 것인지 판단하기 예. 힘들죠. 근데 갑자기 표가 비약적으로 드러났다? 예. 그러면 또 애매한 것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뭔가 징벌적 투표로서 뭔가 5, 6위 후보를 강성 지지층이 밀어줘서 의도적으로 밀어줘서 올라간 것인지 그건 분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어려울 되겠죠. 것이다. 네. 근데 될 가능성은 높게 본다. 지금 서울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와 전현희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할 건데 전현희 후보가 조심스럽습니다. 뒤집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추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준 건 물론이고 세계 곳곳의 다른 전쟁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참여시라면은 3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날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기념일로 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660일의 수요 집회와 함께 열린 행사에는 8개국 145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할머니를 비롯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피해 할머니들의 노력 덕분에 후대도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 이 주제에 기름을 부은 김학순 할머니, 그리고 그녀와 함께 불을 지펴준 많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용기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 또 다른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가슴에도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학순 선생님 그리고 모든 생존자 선생님들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용기와 팔레스타인의 용기라는 파도가 만나 평화라는 해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저도 더 용기를 내어 함께 싸우겠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일으킨 용기의 파도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 마음속 해일이 되어 일렁이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6일 서울 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당시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됐습니다. 독립의 염원을 담아 불렀던 최초의 애국가 LP 음원도 복원돼 한층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포고문이 휘날립니다. 벅찬 표정의 시민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울 남대문 거리를 지나 옛 종로 화신백화점 방향으로 향합니다. 서울역 광장을 빼곡히 채울 만큼 가득 모인 인파 사이로 우리 정권 수립과 해방이라고 적힌 푯말도 또렷이 보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해방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28초짜리 영상입니다. 해상도가 낮아 알아보기 힘들었던 원본을 SK텔레콤이 자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영상의 품질 자체가 매우 안 좋았고 그다음에 깜빡임이 되게 심했습니다. 영상의 깜빡임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증한 대한민국 최초의 애국가 LP 음원도 복원됐습니다. (1942년) 미국 LA 한인회에서 제작한 음반으로 잡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독립을 향한 강한 염원이 가득합니다. 앞서 빙글에도 일제강점기 순국한 독립 영웅들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죄수복이 아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영웅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선열들의 독립의지와 크나큰 광복의 기쁨이 인공지능을 통해 후손들에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통일당은 낮 1시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이 밖에 다른 보수단체도 비슷한 시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권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삼복더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복에도 전국적인 찜통더위는 여전했습니다. 말복의 단골 메뉴죠. 삼계탕집에 시민들이 몰렸고 또 찜통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얼음 공장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삼계탕집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줄을 길게 늘어섰지만 든든한 삼계탕이 기대돼 힘든 줄도 모릅니다. 너무 덥고 또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오래 살라고 기충 좀 받으러 왔습니다. 시원한 물장구로 더위를 쫓으려는 사람들은 수영장에 몰렸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놀러 왔는데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니까 여름 이겨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에 지쳤던 마음에 흥이 넘쳐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지금 이곳의 기온은 35도에 달하는데요. 잠깐 발만 담갔을 뿐인데 한껏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여름이 힘겹기는 마찬가지. 청계천 그늘에 자리 잡고 선선한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I came to Korea to visit family, but here in Seoul the weather has been really hot and really rough. So we just came here to get a little bit of refreshment, put our feet in the water and chill for a little bit and then go back to visiting.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이 우수수 떨어지고 긴팔에 긴 바지를 껴입고 얼음을 옮깁니다.
모두가 더워서 힘들어할 때 얼음 공장 직원들은 추위와 싸웁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더위를 식혀준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바깥에는 더운데요. 여기는 시원해서 일하기가 좋아요. 말복에도 이어진 찜통 더위에 시민들의 각양각색 여름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형 카페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용인의 고기동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서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카페 앞에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카페 유리벽이 양쪽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산산조각난 파편과 부러진 의자가 나뒹굴며 내부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난간 아래엔 테슬라 전기차 한 대가 위태롭게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카페로 돌진한 건 3시 10분쯤. A씨 차는 폭 5m 카페를 그대로 관통하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페 손님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 골절이라든지 안면부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분은 없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소방대원들이 점검한 뒤 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후진한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급발진 정황은 없다며 A씨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을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점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받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약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사이버 해커. 유튜버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과거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일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찌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찌양을 공갈에 돈을 뺐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해커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찌양과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제혁의 경우 탈세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찌양을 또 협박해 찌양에게 지인 식당 홍보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찌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체 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을 보면 찌양 영상을 올려서 얼마나 버느냐며 그냥 돈을 뜯어내는 게 낫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등 얼마를 받는 게 좋을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찌양 사건 이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적 제재를 내세워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해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찌양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방송인도 스캔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준다거나 보도 무마를 빌미로 구제혁과 카라큘라에게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찌양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덤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가가 그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충돌하면서 팬들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 인도에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환에는 슈가 탈퇴해라는 메시지부터 추락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BTS 팬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에도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팬들의 글과 해시태그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BTS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방송과 음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서둘러 탈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며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탈퇴 요구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커뮤니티 등의 보라색 리본 이미지를 공유하며 7명의 BTS를 지지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슈가 탈퇴를 요구하는 SNS 글이나 영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팔로워 29만 명을 갖고 있던 대형 팬 계정이 슈가의 탈퇴를 촉구했다가 폭파되는 등 팬들, 특히 멤버별 팬덤 간의 대립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만을 주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별 팬덤이 너무 강해. 군입대가 더욱 이걸 강화시켜줬고 이번에 이제 슈가 사태가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가한 거죠. 원래의 아미 정신에서 많이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슈가를 둘러싼 팬들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야권 측 공세, 이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측도 강하게 맞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후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도 기관장 자격으로 자신을 청문회에 부른 야권을 애둘러 지적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과도한 국회 청문 절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발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국회를 동물 농장에 비유하거나 지금 말한 듯이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모두 답변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문진에 한해서 3명은 나중에 뽑기로 한 협의 과정은 있었나요? 위원님,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위원회가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아니고 됐습니다. 됐고. 이게 위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거듭된 줄다리기 끝에 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다로 일관한 후보는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부터 고발까지 방통위와 야권의 충돌이 한층 거칠어지는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전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백서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적절한 분량으로 충분히 할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끈 한동훈 대표 평가 내용에는 최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펼쳤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 분야에 이어 상품권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은 700억 원 증액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과 숙박, 항공권을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는 모두 9,028명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이번 달 안에 상품권 구매자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에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도 이어집니다. 상품권 약관에 취소나 환불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직권 조사하고 대금 정산 기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대금을 못 받은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 자금 규모도 확대됩니다. 지난 9일 신청 하루 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마련된 300억 원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저희가 주말 중에부터 검토를 했고 기재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700억 원 정도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긴급 안전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자금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보다 빠르게 피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현황을 조사한 뒤 우수한 플랫폼을 선정해 피해 기업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부과받은 행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는 만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김태한 당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는데 삼성바이오 등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6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회계 처리 일부가 기준 위반이 아닌 만큼 이를 모두 포함해서 내린 금융당국 제재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태한 전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와 과징금 1,600억 원 부과, 법인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모든 행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 잠식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 합리화 차원에서 회계 처리를 했다며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제재 6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휴전으로 보복을 늦출 수 있다는 이란 입장이 전해지면서 미국 등 중재국들은 막바지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흰색 비닐 천막 안에서 나무판 위에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무판과 전선으로 만든 임시 로켓 발사대입니다. 발사 각도를 수작업으로 계산한 뒤 쏘자 창밖으로 두 발이 흰색 궤적을 그리며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복장을 한 하마스가 텔아비브를 겨냥해 로켓 두 발을 발사했다며
준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두 발 모두 영토로 넘어오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테러 행위로 가자 주민들이 더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 공습에 민간인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자 중부에선 폭격으로 생후 사흘된 쌍둥이 남매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 시간 15일 재개되는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유엔과 중재국들은 막바지 물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f the slide towards an even greater catastrophe is to be halted, the parties must end all escalatory rhetoric and actions.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가자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경우 보복을 자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대 섞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동의 특사를 파견한 바이든 미 대통령도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ee what Iran does and we'll see what happens if there's any attack. But I'm not giving up. 뉴욕타임스는 이번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새 요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제안에는 휴전 이후 가자와 이집트 국경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하고 귀향하는 피난민 무기 검문 등 요구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하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비자금 등 잇따른 악재, 지지율 하락 국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리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민당이 변화해야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특히 통일교와 정치 비자금 스캔들 등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한일 관계 개선과 미일 정상회담,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이 한때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중의원 해산 뒤 조기 선거에서 승리해 그 여세로 재선하는 시나리오도 그렸지만 지난해 말 터진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은 10에서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파벌 해산과 감세 정책 등으로 반전을 꾀했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잇따라 참패하는 등 민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驚きましたけれど、やっぱりいたたまれない気持ちにな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本人は多分ね無念でしょうけどね、まだまだやり残すことあるんでしょうから、でも私はいい決断だと思います。 소속 의원들도 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기시다 총리가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재임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으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一層確かなもの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기시다 총리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후계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다로 디지털상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이후 뽑힐 새로운 총리를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외교적 셈법 또한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컨베이어 벨트형 관람 시설이 역주행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피서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여름 휴가를 악몽으로 바꾸는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행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탑승구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사진 통로 바닥엔 마법 양탄자라고 이름 붙인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내려 쭈그러져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 더티엔 폭포로 올라가는 관람시설이 갑자기 멈춰선 뒤 역주행한 겁니다. 탑승객들끼리 부딪히고 깔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摩擦它可能卡住了，就卡很多人。因为那个你看那些人的胳膊上皮都掉了。 산시성 화산에선 정상으로 연결된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탑승객들은 칠흑처럼 어두운 고공에 매달린 채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由于线路停电引起索道停车，请大家不要惊慌，耐心等待。 관리소 측은 탑승 대기줄에 빵과 물을 나눠주고 다른 봉우리에 있는 케이블카로 이동시켰습니다. 半左右，我们排了几个小时，下山又等了1个小时，叫我们走回这个北峰，西峰到北峰还是远一个距离。 인파에 떠밀려 움직이는 사람들, 구이저우성의 유명 관광지 황고수 폭포 입구입니다.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을 넘겨 입장이 통제되자 환불을 외치며 항의합니다. 피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휴양지마다 비슷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일군 남자 양궁 대표팀이 YTN을 찾아 유쾌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생생한 파리 후일담도 털어놓고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맏형 김우진은 1일 앵커로 깜짝 변신도 했는데 그 현장을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열대야를 시원하게 날려준 양궁 삼형제가 YTN을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 말쑥한 단복 차림으로 분초를 쪼개 연예인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생방송은 셋 모두 처음입니다. 꼼꼼하게 질문지도 확인하고 답변도 맞춰보면서 맏형 김우진이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YTN에 이제 출연해서 생방송은 또 이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금메달을 걸고 앉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곱씹는 올림픽의 여운.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뭔가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 도쿄올림픽이 이어서 이제 개인전 경기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있다가 생각하고 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명언을 보듯 청산유수 달변가 김우진은 1일 앵커로 변신해 직접 금메달 소식도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사 김우진은 위기 때마다 10점을 쏘아 올리며 마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메달도 자랑하고 활 쏘는 시범도 보이면서 파리 후일담을 늘어놓은 세 선수. 마무리는 가족을 향한 영상 편지였습니다. 되게 압박도 많이 돼서 저도 모르게 좀 더 예민했던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다 감사하고.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어가지고 혼자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눈물은 안 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한 분씩 뵀으면 좋겠고요.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궁 삼형제는 팬 서비스까지 웃는 얼굴로 아낌없이 살뜰하게 해주면서 방송국 나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파리 3관왕 양궁 임시현 선수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게 고독하게 노력했다면서도 올림픽도 끝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여유를 뽐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단체전 10연패도 일궜다고 말했는데요. 임시현 선수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게 노력도 많이 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10연패도 했는데 11연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압박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서 생긴 압박감이니까 압박감보다는 조금 좀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게 좋지 않나? 정신적으로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 뜨면 마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저희는 이렇게 아무리 잘 싸도 좋은 경기력을 냈어도 선발전에서 떨어지면은 내년에는 이제 국제대회를 못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프로야구 최하위 키움이 최주환의 짜릿한 역전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선두 기아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키움 최주환은 1대1로 맞선 9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기아 7번째 투수 정혜영의 직구를 공략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결승 홈런을 터뜨리면서 2대1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최주환은 시즌 10호 홈런을 개인 통산 3번째 끝내기로 장식했습니다. 삼성은 7과 3분의 2이닝 동안 공 100개를 던지며 4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은 선발 원태인의 호투 속에 KT를 3대1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복절인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정읍의 기온이 36.7도, 서울도 34.9도까지 오른 가운데 광복절인 내일도 서울과 정읍, 구미 34도로 무덥겠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4일째 밤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열대야가 이어진다면 1위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밤에도 푹푹 찌는 불쾌한 더위로 잠을 설치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열대야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잠에 들기 3시간 이내에 되도록 과한 운동과 식사는 끝내는 게 좋고요. 실내 온도는 25도를 유지합니다. 잠에 들면서 점점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숙면에 좋은 음식들도 소개합니다. 우유와 바나나에는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요. 체리와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돼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숙면에 좋습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등을 섭취하면 체내 멜라토닌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여름철 똑똑하게 먹고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더위 속에 오늘 밤까지 곳곳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나오실 때 양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폭염과 열대야가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박현실, 함예진입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금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